서울의 외곽, 낡은 철제 지붕들이 이어진 작은 골목 끝자락. 그날 아침은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다. 하늘은 흐릿했고 바람은 없었으며 공기는 묘하게 가라앉아 있었다. 오래된 은행나무 잎이 드문드문 흩날리는 틈으로 햇살이 스며들었다. 그 빛은 낡은 슬레이트 지붕 위에 반사되어 세월의 얼룩을 더욱 뚜렷하게 보여주었다. 골목 입구에서는 자전거 수리점, 창수 공방의 금속 소리가 짤그랑짤그랑 울렸다. 창수 할아버지, 이른을 훌쩍 넘긴 몸은 구부정했지만 손놀림만큼은 날카롭고 정확했다. 그는 낡은 튜브에 접착제를 바르고 바람을 넣으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그 옆 공방의 나무 처마 밑 좁은 공간에는 머리를 짧게 자른 한 여자아이가 웅크려 앉아 있었다. 야윈 손으로 캔을 긁고 있던 그 아이는 다연이라는 이름을 가진 10살 소녀였다. 다연이라는 이름은 그녀가 처음 발견되었을 때 목에 걸고 있던 은색 목걸이에 새겨져 또 있던 글자였다. 세월이 흐르며 목걸이는 빛을 잃었지만 다연이라는 두 글자만큼은 또렷하게 남아있었다. 이 애는 이름도 없이 버려졌던 아이야. 그런데 이 작은 목걸이가 이름이 되어주었지. 창수 할아버지는 그렇게 늘 말하곤 했다. 다연에게 그 목걸이는 단순한 액세서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존재의 증거이자 잊히지 않으려는 기억의 조각이었다. 목걸이를 만질 때마다 그녀는 어렴풋한 따뜻함을 느꼈다. 꼭 누군가, 오래전 자신을 안아주던 사람이 있었던 것처럼 창수는 자전거 수리 외엔 가진 게 없었다. 좁고 습한 단칸방, 오래된 전기선에 연결된 깜빡이는 선풍기, 고장난 라디오, 그게 전부였다. 하지만 그 방은 다연에게는 세상 전부였다. 할아버지, 접착제 다 떨어졌어요. 다연이 부엌에서 머리를 내밀며 말했다. 반소매 티셔츠는 색이 발에 있었고 발은 맨발이었다. 그래도 그녀의 눈빛은 선명하고 맑았다. 그녀는 중고 부엌에서 할아버지 도시락에 넣을 밥을 드며 말했다. 할아버지 배고프시죠? 내가 밥 들게요. 창수는 살짝 웃었다. 10살짜리가 벌써 엄마처럼 구네. 그 말에 다연은 아무 대답 없이 밥을 덜고 계란 하나를 깨넣었다. 그녀는 3살 때쯤 비오는 어느 아침 시장 입구 은행나무 밑에서 발견되었다. 얇은 비닐에 둘둘 말린 채 버려졌지만 울지도 않았고 입도 떼지 않았다. 단지 창수가 다가설 때 그의 손가락을 꼭 쥐었던 그 순간 그 손길 하나가 다연을 데려오게 했다. 너 그날 나한테 손잡았지. 그래서 같이 살게 됐잖아. 창수는 이 말을 셀 수 없이 반복했다. 하지만 다연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목걸이를 가만히 쥐고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날 아침 밥상에는 남은 김치와 계란말이, 멸치볶음이 올랐다. 한 상이 소박했지만 둘은 마치 잔칫날처럼 웃으며 먹었다. 창수는 젓가락으로 멸치를 집어 다연 접시에 올려주며 물었다. 근데 넌 내 진짜 부모님이 누군지 궁금하지도 않니? 다연은 젓가락질을 멈추고 잠시 고개를 떨구었다. 그리고는 목걸이를 가볍게 이름이 주먹 오보 가볍게 쓸었대요. 궁금해요. 하지만요, 지금 이 목걸이가 말해주는 건 누군가가 나한테 이름을 지어줬다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창수는 말없이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손등은 거칠었지만 그 안에 담긴 사랑은 누구보다 부드러웠다. 식사를 마친 후 다연은 캔을 챙겨 동네 고물상에 갔다. 몇천 원을 받은 돈은 고이 헌 우유통에 넣었다. 그 통은 그녀가 언젠가 학교에 갈 수 있도록 모아둔 것이었다. 실제로 다연은 아직 학교에 다닌 적이 없었다. 공부는 나중이지. 우선 배부터 채우자. 창수는 그렇게 말하며 다연에게 천천히 세상을 가르쳤다. 그는 매일 밤 다연에게 신문을 읽어주고 간판의 글자를 설명해주고 숫자 쓰는 법을 알려주었다. 그녀는 가난했지만 배움을 멈추지 않았다. 그날 다연은 동네 우물에서 냄비를 씻고 있었다. 그때 골목길 저편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어머, 그 아이 다연이 아니야. 창순의 손녀라던데. 한 아주머니가 수근거리는 소리에 다연은 몸을 굳혔다. 말투는 가볍지만 말끝에 섞인 멸시는 고스란히 다연의 마음에 박혔다. 시장 바닥에서 주워온 애도 잘하긴 하네. 하긴 버려진 애라더니. 다연은 아무 말 없이 씻고 있던 손을 더 세게 문질렀다.
또 물은 맑았지만 그녀의 마음은 그렇지 않았다. 처음으로 그녀는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해 질문하고 있었다. 목에 걸린 목걸이를 꼭 쥐며 그녀는 생각했다. 이름만 있으면 되는 걸까? 그날 저녁, 창수는 다현에게 풀빵을 사왔다. 오늘 자전거 하나 잘 고쳤어. 너 좋아하는 단팥 들어간 거야. 다현은 웃지 않았다. 하지만 풀빵을 조용히 받아들었다. 밤이 되자 그녀는 벽을 향해 등을 돌리고 누웠다. 목걸이를 손에 쥐고 조용히 눈을 감았다. 눈물은 말없이 베개로 스며들었다. 창수는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았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중얼거렸다. 이제 말해줘야 할지도 모르겠구나. 네가 정말 누구인지. 다음 날 아침, 서울 외곽의 그 골목은 어제와 다름없이 분주했다. 재래시장의 상인들이 물건을 진열하고 어묵 냄비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고 저 멀리선 할머니들이 김치를 담그며 한마디씩 나누고 있었다. 그 골목 한쪽에 자리 잡은 허름한 식당 미숙인의 설렁탕도 하루를 준비하고 있었다. 다현은 새벽 5시에 눈을 떴다. 허리를 쭉 펴고 얼굴을 물로 적시고 오래 입은 앞치마를 허리에 동여매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오늘도 화이팅! 그녀는 16이 되던 해부터 이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기 시작했다. 처음엔 설거지와 쓸기만 했지만 지금은 손님 응대, 서빙, 주문받기까지 혼자서 거뜬히 해낸다. 다현은 작고 야무진 몸으로 식당 안을 이리저리 오가며 손님들의 그릇을 정리하고 그 물병을 채우고 설렁탕 위에 팔을 올렸다. 아저씨, 오늘 깨집 많이 드릴까요? 어제 맛있다 하셨잖아요. 단골 아저씨는 입가에 미소를 머금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근데 오늘은 고춧가루는 조금만. 어제 먹고 속 쓰려서 혼났지 뭐냐. 다현은 낄낄 웃으며 접시에 반쯤 고춧가루를 덜어주었다. 그녀의 손놀림은 빠르고 섬세했다. 테이블 위에 고춧가루가 튀지 않게 조심하며 물컵도 깨지지 않게 조용히 내려놓는다. 누군가는 이 작은 행동이 대수롭지 않다고 생각하겠지만 다현은 이런 사소한 것 하나하나에 정성을 담는다. 그것이 자신이 살아가는 방식이었다. 식당 사장인 미숙 씨는 50대 중반의 여성이었다. 목소리는 크고 억세지만 속은 누구보다 따뜻한 사람이었다. 다현을 처음 봤을 때도 그녀가 버려졌던 아이였다는 소문에 아랑곳하지 않고 얘는 눈빛이 살아있네라며 단번에 일자리를 내줬다. 다현아, 오늘 점심엔 공사장 아저씨들 올 테니까 밥 미리 해놓고 김치도 넉넉하게 내놔. 알겠지? 네, 사장님. 제가 김치통 채워놓을게요. 식당은 점점 바빠졌고 다현은 땀을 닦을 새도 없이 테이블 사이를 오갔다. 그러던 어느 순간 구석 테이블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이게 뭐야? 고기가 질겨서 씹지도 못하겠네. 중년의 남성이 소리쳤다. 주변 손님들이 조용해졌고 순간적으로 긴장감이 식당 안에 흘렀다. 다현은 그쪽으로 재빨리 다가갔다. 죄송합니다. 손님, 고기가 조금 질긴 부위였나 봐요. 바로 다시 드릴게요. 이번엔 더 부드러운 부위로 준비해 드릴게요. 그녀는 빠르게 그릇을 회수하고 주방에 들어가 직접 고기를 다시 손질했다. 주방에서 지켜보던 미숙 사장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애가 친구끼야. 손님은 곧 다른 설렁탕을 받았고 그제야 불만을 접었다. 그러나 이 작은 사건은 다현의 마음속에 조금씩 일렁이던 물결을 더 크게 만들었다. 그녀는 아무렇지 않은 척 웃었지만 머릿속에는 여전히 나는 누굴까? 라는 질문이 떠나지 않았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식당은 잠시 숨을 고를 틈을 가졌다. 다현은 의자에 살짝 앉아 물을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다. 그런데 그 순간 골목 입구에서 검정고급 승용차가 조용히 멈춰섰다. 그 차에서 내린 여성은 우아한 곡선의 트렌치코트를 입고 단정하게 묶은 머리에 깊은 눈빛을 가졌다. 그녀는 천천히 식당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미숙 사장은 순간적으로 놀란 듯 눈을 찡긋했다. 누가 이런 골목까지 차 끌고 와. 그녀는 다현을 보더니 문득 한마디를 툭 던졌다. 너 혹시 누군가 찾으러 오는 거 아냐? 다현은 물병을 들고 있는 손을 멈췄다. 그녀의 심장은 이유 없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문이 열리고 그 여성이 조용히 들어왔다. 다현과 눈이 마주쳤고 그 순간 시간은 멈춘 듯 느리게 흘렀다.
그 여자의 눈은 다연의 목걸이에 멈추었다. 그리고 아주 작게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 목걸이 어디서 난 거니? 그 여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뚜렷했다. 주변의 소음이 모두 사라진 듯 그 질문만이 다연의 귓가에 반복되었다. 다연은 당황한 표정으로 목에 손을 올렸다. 손끝에 닿는 건 익숙한 금속의 감촉, 낡고 빛바랜 은목걸이, 평생 동안 자신과 함께했던 유일한 유산. 손을 내리려다 다연은 천천히 목걸이를 꺼내 보여주었다. 이건 제가 아기였을 때부터 가지고 있었어요. 제 이름이 여기 적혀 있대요. 다연이요? 여성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다. 그녀는 한 발 다가서며 목걸이의 글씨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순간 그녀의 입술이 살짝 떨렸고 숨이 끊어질 듯 얕아졌다. 내가 그걸 만든 사람이야. 그거나 내 딸에게 준 거야. 그리고 네가 내 딸일지도 몰라. 미숙 사장은 순간 수저를 떨어뜨릴 뻔했고 주방 안에서 들리던 칼질 소리마저 멈췄다. 다연은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저는 진짜 가족이 누군지도 몰라요. 어릴 적 할아버지가 저를 시장에서 발견하셨어요. 이 목걸이를 하고 있었고요. 그 시장 혹시 봉천시장? 여인의 목소리는 거의 숨처럼 가벼웠다. 다연은 놀란 눈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어떻게 하셨어요? 여인의 두 눈이 붉어졌다. 그녀는 조용히 가방을 열어 한 장의 낡은 사진을 꺼냈다. 사진 속에는 3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가 인형을 안고 웃고 있었다. 목에는 다연이 가진 것과 똑같은 목걸이가 빛나고 있었다. 이 아이가 나의 딸이야. 너랑 너무 닮았어. 눈도, 입술도, 이 웃는 모양도. 다연은 사진을 들여다보다가 손끝이 떨리기 시작했다. 뭔가 아주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올라오는 듯했다. 기억이 날 듯 말 듯 잊었던 장면이 부유하듯 스쳐갔다. 회전목마의 음악, 솜사탕의 달콤한 향기, 그리고 사라지는 손. 그 여인은 손등으로 눈물을 닦으며 다가와 말했다. 나는 김서희라고 해. 너를 잃어버린 지 16년이야. 한순간 한눈을 판 사이 널 잃었어. 아무리 찾아도 경찰도 방송도 아무 소용없었어. 나는 매년 그 자리에 가서 앉아 있었어. 그녀의 눈물은 조용히 흘렀지만 그 안에는 긴 세월이 쌓여 있었다. 다연은 아무 말 없이 서 있었다. 감정이 너무 벅차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아니, 너무 혼란스러웠다. 저는 창수 할아버지와 함께 살았어요. 그분은 날 길러주셨어요. 가족도 친구도 없이 오직 그분뿐이었어요. 그래, 알아. 네가 고맙게 생각하는 분이란 것도 알아. 그분께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어. 네가 이렇게 잘 자란 건 그분 덕분이니까. 다연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눈은 여전히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너무 많은 것이 한 번에 몰려왔다.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몰랐던 세월. 그 세월을 바꿔놓는 이 한 사람. 그리고 이 목걸이. 그날 밤 다연은 처음으로 목걸이를 벗어 보았다. 손바닥 위에 얹은 목걸이를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정말 난 누구일까? 방 한 구석에서 창수 할아버지는 말없이 앉아 있었다. 그는 딸처럼 길러온 아이가 이제 진짜 어머니를 마주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늙은 눈동자의 슬픔과 안도감이 동시에 어렸다. 다연아, 네, 할아버지. 이제는 네가 선택해야 할 시간이야. 그 목걸이? 그건 분명 너의 과거를 담고 있지만 네가 어떤 사람인지 결정하는 건 너 자신이야. 며칠 뒤 다연은 어머니 김서희의 집으로 향했다. 창수 할아버지의 허락은 아니었지만 조용한 지지였다. 그는 다연의 손을 꼭 잡고 말했다. 혹시 돌아오고 싶으면 언제든지 와. 여긴 항상 내 자리야. 그 말 한마디에 다연은 울컥해질 뻔했지만 눈물을 삼켰다. 이별은 아직 실감이 나지 않았다. 서울 강남구의 한 고급 아파트 단지. 자동문이 열리고 흰 대리석 바닥에 푹신한 러그가 깔린 넓은 거실, 향기로운 디퓨저 향, 탁자 위엔 꽃이 놓여 있었고 TV 옆엔 클래식 음악이 잔잔히 흐르고 있었다. 다연은 신발을 벗으며 어색하게 말했다. 여긴 호텔 같네요. 서희는 부드럽게 웃었다. 그동안 많이 불편했지. 이젠 따뜻하게 지내자. 필요한 거 있으면 얼마든지 말하고. 하지만 그 말은 다연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지 못했다.
오히려 더 멀게 느껴졌다. 그녀는 이 조용하고 정돈된 공간에서 자기 몸의 위치조차 알 수 없었다. 식사는 호화로웠다. 갈비찜, 전복죽, 잡채, 깔끔하게 플레이팅된 샐러드까지. 다연은 젓가락을 들고 머뭇거렸다. 고등어 구이와 김치찌개의 익숙한 입맛에는 너무 낯설었다. 먹어봐. 네가 좋아할 거야. 하지만 다연은 씹을수록 그 맛이 먼 듯 느껴졌다. 오히려 창수 할아버지가 해주던 딱딱한 계란말이가 그리웠다. 그날 밤 다연은 넓은 방에 혼자 남겨졌다. 푹신한 침대와 따뜻한 조명, 탁자 위엔 아기자기한 인형들이 놓여 있었지만 어디 하나도 그녀의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목걸이를 다시 한번 쥐었다. 그때 방문이 살며시 열렸다. 17쯤 되어 보이는 소년이 얼굴을 내밀었다. 너가 다연이니? 소년의 이름은 지우였다. 서희의 재혼한 남편의 전처 아들. 법적으로는 다연의 이복 오빠가 될 수도 있는 존재였다. 그는 약간 무뚝뚝한 얼굴이었지만 다연을 가만히 바라보며 들어왔다. 엄마가 너 많이 찾았대. 솔직히 나도 궁금하긴 했어. 어떤 애일까? 다연은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뭐가 뭔지 잘 모르겠어. 그냥 다 낯설고 무서워. 지우는 잠시 침묵하더니 책상 서랍을 열어 무언가를 꺼냈다. 오래된 인스턴트 카메라 한 대였다. 우리 집엔 늘 사진이 많았어. 엄마가 너 찾는 동안 너 어릴 때 사진이랑 물건도 계속 모았거든. 이건 엄마가 예전에 네 생일마다 하늘을 향해 사진을 찍었던 카메라야. 그 말에 다연은 놀랐다. 자신이 없는 생일마다 하늘을 향해? 그것은 보이지 않는 사랑의 형태였다. 누군가는 보지 못했지만 꾸준히 있었던 사랑. 지우는 카메라를 건네며 말했다. 이젠 너도 찍어봐. 너의 오늘을 익숙해지려면 기록하는 것도 방법이야. 다연은 그 카메라를 들고 창밖을 향했다. 하늘은 어두웠지만 별이 떠 있었다. 셔터를 눌렀다. 컬칵. 낯선 집에서 찍은 첫 번째 사진. 그날 밤 다연은 꿈을 꾸었다. 어릴 적 회전목마, 잃어버린 날의 비, 그리고 누군가의 따뜻한 품. 모든 것이 뒤섞여 흐릿했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였다. 그 꿈의 끝에 창수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다. 다연아, 네가 어디에 있든 넌 항상 내 손녀야. 그 말에 다연은 눈을 떴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다. 내가 어디에 있든 나는 나야. 며칠이 흘렀다. 다연은 강남의 새 집에서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고 준비된 아침을 먹고 개인 교습 선생님에게 공부를 배우며 지냈다. 겉보기에는 안정된 일상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어딘가 비어 있었다. 김서희는 다연에게 모든 걸 제공하려 했었다. 새 옷, 새 책상, 좋은 노트북, 최고급 학습 자료까지. 하지만 다연은 매일 밤 구석에 조용히 앉아 창문을 바라보며 목걸이를 만지작거렸다. 그날 오후 그녀는 서희와 함께 한백고아원이라는 곳을 찾았다. 서희는 말없이 봉투를 들고 고아원 원장에게 인사를 건넸다. 이 아이 다연이? 예전에 여기에 잠시 있었던 적이 있다고 들었어요. 혹시 기록이 남아있나요? 원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오래된 서류를 뒤졌다. 곧바로 낡은 파일 한 권이 나왔다. 바랜 종이에 무영호 여자아동, 약 3세 추정, 발견 당시 차계, 분홍색 후드티, 목걸이 착용이라는 기록이 적혀 있었다. 서희는 서류를 읽으며 흐느꼈고 다연은 조용히 말했다. 그때 저는 왜 여기에 있었을까요? 엄마는 왜 날 찾을 수 없었죠? 그땐 나도 무너져 있었어. 너를 잃고 나서 모든 게 무너졌고 정신도, 삶도, 주변도 다 흩어졌어. 널 찾고 싶었지만 내가 먼저 무너졌었지. 미안해. 그 고백은 무척 아팠지만 다연은 알 수 있었다. 그 눈물의 진심을. 고아원을 나서는 길. 작은 손이 다연의 소매를 붙잡았다. 12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가 맑은 눈으로 말했다. 언니 도미에나의 순덕 스미 목걸이에 아래 소막 제보도노드다. 나도 언니처럼 예쁜 이름 생기면 좋겠다. 다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넌 이미 예뻐. 그리고 너만의 이름도 이야기도 언젠간 꼭 생길 거야. 그날 밤 그녀는 처음으로 서희에게 물었다. 엄마, 제가 다시 할아버지 집에 가도 돼요?
잠깐 다녀오기만 할게요. 서희는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하지만 돌아올 거지. 다현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침묵을 품고 다음날 첫 차를 탔다. 봉천시장, 익숙한 바닥 냄새, 시끌벅적한 상인들의 외침, 자전거 타이어 냄새가 나는 그 골목. 그곳에 여전히 창수 할아버지가 있었다. 왔냐? 그는 아무 말 없이 문을 열어주고 작은 컵에 보리차를 따라주었다. 서울 아파트는 어땠냐? 깨끗하고 넓고 너무 조용했어요. 그럼 여기 다시 온 건 왜냐? 다현은 천천히 말을 꺼냈다. 저기선 모든 게 다 있는데 내가 없었어요. 하지만 여긴 가진 게 별로 없어도 내가 있었어요. 그냥 나답게 살아가는 거요. 창수는 조용히 웃었다. 그래, 그게 너야? 선택은 너 몫이지. 그날 저녁 다현은 오래된 라디오를 틀었다. 잡음 섞인 음악이 흘러나왔다. 보리밥을 먹고 물을 깃고 계란을 굽고 다시 어릴 적처럼 좁은 방에 등을 기댔다. 그러나 이제는 달랐다. 그녀는 자신이 누구인지 몰라 헤매던 아이가 아니었다. 이름은 단지 시작이었고 진짜 정체성은 자신이 만든 삶 속에서 피어나는 것이란 걸 깨달았다. 그날 밤 다현은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을 적어 내려갔다. 한다연. 종이 위에 또박또박 자신의 목소리로 존재를 새기듯 봄이 찾아왔다. 봉천시장의 좁은 골목은 진달래와 개나리가 번갈아 피고 시장통의 어르신들은 겨울내 움츠렸던 어깨를 쭉 펴고 앉아 따사로운 햇살을 만끽하고 있었다. 창수 할아버지의 공방 앞에도 작은 화분이 놓였다. 다현이 직접 심은 봄꽃이었다. 자전거 부품 옆에 놓인 그 화분은 무심한 듯 아름다웠다. 꽃 이름이 뭐라더냐? 프리지아요. 기다림이라는 꽃말이래요. 그래? 그럼 잘 어울리는 꽃이네. 우리 집엔 기다림이 많았으니까. 다현은 웃었다. 창수 할아버지와 다시 살게 된 이후 그녀의 일상은 이전과 같으면서도 조금씩 달라졌다. 이젠 학교에도 다니기 시작했고 매일 저녁엔 동네 아이들에게 한글을 가르쳐주는 봉사활동도 했다. 다현 언니, 오늘도 숙제 봐줄 거죠? 작은 아이들이 그녀를 찾아 공방 앞에 모였다. 다현은 부드러운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공책을 펴들었다. 어릴 적 자신처럼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아이들이 이 골목에서 자신을 보고 미소 지을 수 있다는 사실이 그녀를 따뜻하게 했다. 하루는 김서희가 조심스레 공방을 다시 찾아왔다. 두 손엔 직접 만든 반찬과 작은 편지 봉투가 들려 있었다. 너 건강하게 잘 있니? 보고 싶어서 왔어. 창수는 조용히 그녀를 맞았고 다현은 마당에 나와 그녀를 바라보았다. 두 사람은 말없이 눈을 마주쳤고 다현은 한참 만에 입을 열었다. 저 엄마가 해준 밥 한번 먹어보고 싶어요. 이번 주말 같이 식사할래요? 서희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뭐 그래? 언제든지. 우리 이제부터 천천히 다시 시작하자. 그녀는 오래전 잃어버렸던 딸과의 시간을 되돌릴 순 없었지만 이제부터 새롭게 함께 쌓아갈 수 있다는 희망을 얻었다. 며칠 뒤 다현은 작은 편지 한 통을 썼다. 수신이는 아직 이름 모를 누군가. 하지만 분명히 어딘가에 있을 또 다른 다현처럼 길을 잃고 있을지도 모를 소녀에게 누군가가 너를 버렸다고 느낄 수도 있어. 하지만 세상 어딘가에는 널 기다리는 사람이 꼭 있어. 그리고 네가 어떤 이름으로 불리든 그 이름은 네가 직접 채워가는 거야. 나도 그랬거든. 나는 다현이야. 내가 살아가기로 스스로 선택한 이름. 그러니까 넌 지금부터 내 이름을 살아가. 지금 이 순간부터 진짜 너로 편지를 접고. 다현은 웃었다. 과거의 자신을 쓰다듬듯 그날 저녁 공방 앞에 또 다른 봄꽃이 피어났다. 어릴 적 그녀가 단 한 번 본 기억 속의 회전목마처럼 그 꽃은 느리지만 분명하게 돌고 있었다. 삶이란 그렇게 돌아가는 것일지도 모른다. 돌아가더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다현은 그 시작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다.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지고 동시에 뭉클한 감정이 차오르지 않으셨나요? 한다현이라는 이름 속에 담긴 상처와 성장, 그리고 사랑을 향한 여정은 우리 모두가 한 번쯤 겪었을 법한 자기 찾기의 이야기였어요. 잊힌 듯한 골목에서 피어난 하나의 삶이 이렇게 단단하고 아름답게 피어날 수 있다는 건
곁에 있어준 사람들의 무심한 듯 깊은 사랑 덕분이 아닐까요? 창수 할아버지의 말없는 헌신, 친엄마 서희의 후회와 용기, 그리고 낯선 집에서도 따뜻함을 건넸던 지우까지 각자의 방식으로 다연을 감싸주었던 이들 덕분에 그녀는 결국 내가 나로 살아가는 길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었어요. 혹시 여러분도 다연처럼 어디쯤선가 길을 잃은 듯한 기분을 느낀 적이 있나요? 그렇다면 이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었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다연의 여정은 이제부터 더 깊고 더 특별해질 거예요. 다연이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관계 속에서 더 단단해질지 궁금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댓글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우리 함께 다음 이야기에서도 다연의 곁을 지켜주세요. 감사합니다.